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타북스 출판 김범수 지음의 100세 시대 두발혁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범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로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여러 방송에서 건강 자문의로 활동하며 발 건강 지식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걷기와 맨발 걷기가 유행하는 요즘에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발 건강을 지키며 내 발에 맞는 걷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 수명은 두 발에 달려있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심장입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하나도 없지만 살아있음의 상징은 박동하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다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원초적인 장기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지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에 발을 비유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손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지만 손은 제2의 심장, 간은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중요한 장기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발이 제2의 심장이 되었을까요? 발이 제2의 심장인 이유는 심장과 함께 전신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 혈액은 동맥을 타고 전신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발끝까지 내려간 피가 중력을 거슬러 1m 이상의 거리를 다시 올라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있는 전체 혈액량의 70%가 정맥에 있는데 이를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것은 심장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발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정맥과 림프관들이 쥐어짜지고 정맥 혈관 안에 있는 판막의 작용으로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2의 심장은 발과 종아리를 합쳐서 일컬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과 종아리의 근육은 심장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전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따라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제2의 심장이 잘 뛰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발과 다리의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육을 쥐어짜야 아래로 내려왔던 혈액이 원활하게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다리가 붓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2의 심장인 발과 종아리의 운동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장이나 신장 등에 문제가 있어도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 없이 운동 부족만으로도 다리가 붓기도 합니다.
근육 운동이 부족하여 내려갔던 혈액과 림프액이 충분히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아래쪽에 정체되어 발과 다리가 붓는 현상을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붓기가 좀 빠져 있는데 장시간 다리를 내려놓고 있으면 다리가 다시 붓는 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후에 저녁 때 양말을 벗으면 피부에 양말 주름이 쪼글쪼글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같은 이유에서 다리가 붓는 경우입니다. 오래 서 있기만 하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당연히 자주 움직이고 많이 움직일수록 더 좋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제2의 심장이 놀고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으면서 발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심장은 일을 시키고 제2의 심장은 놀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앉는 자세나 제자리에 서 있더라도 까치발 들기나 발목 돌리기, 발가락 꼼지락거리기 등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슬슬 산책하듯이 걷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천천히 걸을 때는 다리 근육이 충분히 수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걸을 때는 발과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끼면서 힘차게 걷는 게 좋습니다. 약간 빠른 걸음으로 소위 빨빨거리고 다닌다고 표현하듯 걸어야 제2의 심장이 힘차게 작동하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여 힘차게 걷기 어려운 분들이나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은 앉은 자세에서 수시로 뒤꿈치 올리기, 앞꿈치 올리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뒤꿈치와 앞꿈치를 끝까지 올리면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야 합니다. 제2의 심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요. 지금 당신의 풋코어가 무너지고 있다. 발을 심장처럼 뛰게 해주는 풋코어. 심장은 근육덩어리입니다. 심장 근육이 이완되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빨아들이고 심근 수축을 통해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냅니다. 발이 제2의 심장인 이유도 바로 발과 종아리의 근육 때문입니다. 심장에서도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이 모두 중요하듯이 제2의 심장도 종아리 근육과 발 안에 있는 근육이 모두 중요합니다. 발에서부터 쥐어짜 올린 혈액을 종아리 근육이 힘차게 위로 밀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종아리는 괜찮지만 발 근육이 약하다면 반쪽짜리 심장이 되어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와 발의 근육이 모두 튼튼해야 제2의 심장이 제대로 뛸 수 있습니다. 발을 심장처럼 뛰게 해주는 발의 근육을 풋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코어는 무언가의 중심 또는 핵심을 뜻합니다. 원래 우리 몸에서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몸 전체의 중심, 즉 몸통을 지탱하는 근육을 말합니다. 척추와 골반, 그리고 복부를 이루는 근육들입니다. 이러한 코어 근육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자세를 유지하며 신체의 모든 움직임과
힘의 전달에 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플랭크 운동이나 브릿지 운동 등을 통해서 몸의 코어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신 건강의 기초가 되는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자세가 삐뚤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발에도 발의 중심, 풋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발등뼈와 발바닥 사이에 아치를 이루는 오목한 공간 대부분을 근육이 채우고 있는데, 그 근육들을 합쳐 풋코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발의 세로나 가로 단면을 보면 발의 중심 오목한 곳에 근육층이 상당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근육 하나만 일컫는 게 아니고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구부리고 펴게 해주는 여러 개의 잔근육들을 모두 통틀어 풋코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풋코어의 정확한 의학 용어는 내재근입니다. 발 안에 존재하는 근육이란 뜻인데, 근육의 시작과 끝이 모두 발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입니다. 내재근이 있으니 외재근도 있겠죠? 외재근에 속하는 근육들은 대부분 종아리에 있고, 근육에 연결된 힘줄은 발 안으로 이어집니다. 발 입장에서 보면 근육이 발의 바깥에 있으니 외재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아리가 발보다 훨씬 크고 굵은데 왜 발 입장에서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근육의 작용이 모두 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아리에서 시작해서 종아리에서 끝나는 근육은 없습니다. 종아리에 있는 모든 근육은 발로 연결되어 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발이 없으면 종아리 근육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외재근은 허벅지나 종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근에 비해 근육이 길고 크기도 큽니다. 근육이 큰 만큼 힘도 강합니다. 종아리 뒤쪽 근육은 우리가 두 발로 섰을 때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잡아주고, 걸을 때 바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종아리 앞쪽 근육은 걸을 때 발목을 위로 꺾어 발이 바닥에 걸리지 않게 들어 올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발이 처져서 바닥에 끌리거나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 낙상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종아리 바깥쪽 근육은 발목이 안쪽으로 삐끗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발을 자주 접질린다면 이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외재근은 이렇게 발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고 발목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재근과 함께 발가락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돕습니다. 발의 잔근육인 내재근은 기본적으로 발가락을 곧게 펴고 발가락을 벌리고 모으는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의 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여하고 발바닥의 지방 패드와 함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발을 심장처럼 뛰게 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아래로 내려갔던 피와 체액이 원활하게 위로 올라오지 못해서 다리가 붓게 됩니다. 이때 내재근의 수축과 이완으로 발을 쥐어 짜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재근이 발에 정체되어 있는 체액을 짜서
위로 올려주면 이를 받은 종아리는 외제근의 강력한 수축을 통해 중력을 거슬러 심장을 향해 밀어 올립니다. 발 건강의 핵심, 풋코어가 중요한 이유 3가지. 발바닥에 있는 자잘한 잔근육들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처럼 작게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앞서 풋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한 발의 내재근들은 크기도 작고 근육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움직임도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저도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수업을 하면서 처음 근육들의 이름을 외웠고 또 정형외과 레지던트 1년 차 때 다시 한번 외운 뒤로는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주로 골절이나 인대 파열, 관절염 등 수술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육, 특히 발바닥에 있는 잔근육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계에서도 자연스레 내재근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나요? 알고 보니 발 건강의 핵심은 내재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풋코어 근육이 발 건강의 코어인 셈입니다. 발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많은 경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거나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풋코어에 있습니다. 그동안 발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았다면 풋코어 근육 때문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제 풋코어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은 잡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풋코어의 개별적인 근육의 이름까지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풋코어란 발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고 발 건강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풋코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크게 3가지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근육하면 보통 움직임이 떠오르지만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등을 곧게 젖혀주는 척추 세움근이 약해지면 등과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해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몸의 코어 근육이 전신을 반듯하게 잡아주듯이 풋코어 근육은 발의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의 구조를 담당하는 요소에는 뼈와 인대, 그리고 근육이 있습니다. 뼈는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이루는데 한쪽 발에 총 26개의 뼈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뼈와 뼈가 만나면 관절을 이루고 관절 주변엔 여러 인대가 붙어 있습니다.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섬유성 결합 조직입니다. 근육과 달리 인대는 그 자체로는 수축과 이완 기능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관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관절의 정적인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인대가 파열되거나 느슨하면 관절의 안정성이 불안해지고 골격 구조에 변형이 옵니다.
반면 근육은 동적인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당기는 힘에 의해 관절에 추가적인 안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뼈와 인대가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이루고 거기에 근육의 힘이 더해져서 발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풋코어 근육은 아치로 인해 생긴 발의 오목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발 전체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큰 공간을 두툼하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고 아치 구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뎠을 때 아치 구조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힘을 제공합니다. 활을 떠올려 보세요. 활 모양을 살펴보면 활대의 양 끝에 활 시위가 팽팽하게 연결되어 휘어있는 구조입니다. 서 있을 때 발의 구조를 옆에서 보면 활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꿈치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여러 개의 뼈가 활처럼 아치 구조를 이루고 있고 족저근막이 활 시위처럼 아치의 양끝을 붙잡고 있습니다. 발의 구조와 활이 다른 점은 활은 활대가 휘어져 생긴 공간이 비어 있지만 발은 그 공간을 풋코어 근육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풋코어 근육은 대부분 뒤꿈치에서 앞꿈치 방향으로 세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활 시위가 여러 겹으로 두툼하게 쌓여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풋코어 근육은 족저근막과 함께 체중 부하로 아치가 낮아지면서 바닥 쪽이 과도하게 늘어나려는 것을 견딥니다. 또한 풋코어 근육의 능동적 수축은 전체적으로 앞꿈치를 뒤꿈치 방향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발의 아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풋코어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풋코어가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하지만 풋코어가 흐물흐물하면 아치도 낮아지고 발에 여러 가지 구조적 변형이 발생합니다.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접지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발이 약하면 전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발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발바닥에도 힘이 있습니다. 바로 발이 바닥을 잡는 힘, 접지력입니다. 접지력은 평소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바닥을 잡는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손으로 물건을 잡듯 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는 것은 아니지만 발은 노면 환경과 자세에 따라 순간순간 정교하게 움직이며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티며 힘을 쓰는데 이게 바로 접지력입니다. 발바닥과 5개의 발가락에 적절한 힘이 들어가서 상황에 맞게 발이 바닥에 밀착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접지력입니다. 접지력의 원천은 바로 풋코어입니다. 근육의 힘은 일반적으로 근육의 부피와 비례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근섬유가 굵어지고 근육의 크기가 증가하면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마르고 위축되면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풋코어가 강하면 접지력이 좋고 튼튼한 발이고 풋코어가 약하면 접지력이 약한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지력이 약하면 몸의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운동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스쿼트 운동과 발목을 강화시키는 종아리 운동을 주로 강조하지만 발바닥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발바닥 힘이 약하면 발에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종아리와 허벅지가 튼튼해도 소용없습니다. 발바닥 힘은 신체 균형의 뿌리이자 기본입니다. 풋코어 근육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풋코어가 발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발이 가진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는 능력입니다. 걸을 때 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부드러워졌다가 단단해졌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걷거나 달릴 때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이 딱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충격이 그대로 몸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다시 바닥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계속 부드러운 상태로 있으면 어떨까요? 발이 물렁물렁하면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발이 바닥을 박차고 나갈 때는 단단하게 조여져야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바닥에 착지할 때는 부드러워져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발은 이렇게 걸을 때마다 매 순간 부드러워졌다가 단단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발의 이런 카멜레온 같은 기능은 뼈와 관절의 모양, 그리고 근막과 근육의 작동으로 생깁니다. 따라서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충격 흡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충격이 전달되어 발에 통증이 생기고 발이 단단하게 조여지지 않으면 발 근육에 무리가 와서 쉽게 발이 피로하고 많이 걷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해 보자면 풋코어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정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접지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발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풋코어는 조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5개의 발가락 사이사이가 모두 벌어지도록 발가락을 쫙 벌려보세요. 또 발가락을 모으고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 모두 잘 되는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혹시 잘 안 되거나 발에 쥐가 난다면 풋코어가 약해졌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발 속에서 점점 약해지는 풋코어. 인간은 본래 맨발로 태어나고 맨발로 걷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발로 집 밖을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발을 신습니다. 그 순간부터 발은 평생토록 신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실내에서라도 신을 벗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하지만 미국처럼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문화에서는 거의 씻을 때와 잠잘 때만 빼고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지냅니다. 인간의 발은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신발에 갇혀 살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두꺼운 장갑을 끼면 손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 종일 두꺼운 장갑을 끼고 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갑을 끼고 밥을 먹고 글씨를 쓰거나 핸드폰을 하고 일을 할 때에도 장갑을 벗지 않는다면 우리 손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렇게 지낸다면 아마도 손은 더 이상 섬세하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서 주먹이 다 쥐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뭐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기능을 잃고 녹이 슬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꼭 필요할 때만 장갑을 착용하고 평상시에는 맨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손의 본래 기능을 대부분 다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은 다릅니다. 자연 환경에서 맨발로 다니도록 만들어졌지만 현대 사회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 흙길에서 잠깐씩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을 맨발로 걷고 지하철역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맨발로 다닐 수 있을까요? 남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은 둘째치고서라도 조금만 걸어도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잡혀서 걷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신습니다. 딱딱하고 거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신발의 단단한 거창은 험한 바닥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줍니다. 푹신한 쿠션이 있는 중창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작용을 합니다. 안창 또는 깔창은 발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편안하게 아치를 받쳐줘서 체중이 발바닥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성 신발들도 있습니다. 바닥이 둥그렇게 생겨서 발의 구르기 동작을 대신해주는 신발도 있고 스프링이 달려서 충격을 흡수하고 더 쉽게 바닥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신발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소 깔창이 들어간 운동화도 나오는데 발이 바닥을 디딜 때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바닥을 차고 나갈 때는 깔창의 탄성으로 튕겨주기 때문에 걷기나 달리기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 등산화나 안전화처럼 목이 높아서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은 발목 주변 근육이 약해도 삐끗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신발은 점점 발을 편안하고 힘들이지 않고도 걷고 뛸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고 과잉 보호를 하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신발 안에서 발은 전체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발가락을 개별적으로 움직일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발의 접지력을 이용하여 발바닥으로 바닥을 쥐어야 하는데 신발 거창의 고무가 이를 대신하기 때문에 풋코어에는 힘이 덜 들어갑니다. 발구르기 동작을 할 때는 풋코어 근육들이 수축해서 아치를 높이고 발의 관절 마디 하나하나를 짱짱하게 조여서 발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신발의 둥근 거창이 이를 대신하는 만큼 풋코어는 덜 써도 됩니다. 편하지만 풋코어 근육을 덜 쓰는 만큼 발은 점점 약해집니다. 깔창은 어떨까요? 요즘은 내 발에 꼭 맞도록 제작한 맞춤형 깔창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발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처방이 들어간 의료용 깔창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깔창은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키고 발의 정렬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이 불편한 분들이 증상의 완화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흔히들 깔창의 장점만 생각하고 단점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깔창에 장기적으로 의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단점은 바로 깔창에 의한 풋코어 근육의 과잉 보호와 약화입니다. 맞춤형 깔창이나 보정용 깔창은 착용했을 때는 편하지만 편한 만큼 발의 근육은 덜 사용됩니다. 이런 깔창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족부 정형외과에서도 환자들에게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깔창을 사용하는 분들은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풋코어 강화 운동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발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이, 더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게 된 건데 보호를 받는 만큼 발은 약해집니다. 편하고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신발을 신고 깔창을 사용하지만 발 원래의 고유 기능을 덜 사용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발에 길들여지고 발은 서서히 약해지고 조금씩 퇴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서 병이 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지내기 마련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미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후천성 평발 환자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그냥 아치가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니고 심각하게 무너져서 통증으로 정상 보행이 어려워 큰 수술을 요하는 정도의 평발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 의사들의 말로는 발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에 6에서 7명은 후천성 평발 환자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로 심한 평발 환자는 드문 편입니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도 평발 교정 수술은 1년에 몇 건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지내는 미국의 생활 방식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년을 걷게 해주는 발 건강 관리 비법. 뻣뻣하면 찢어지고 부드러우면 오래 간다. 소중한 발을 건강하게 오래 쓰는 비결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강하면 부러지고 뻣뻣하면 찢어지지만 부드러우면 오래 가는 법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근육과 힘줄이 부드럽고 유연해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마치 고무줄처럼 근육이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근막, 인대와 힘줄은 조금씩 탄성이 줄고 뻣뻣해집니다. 평소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관절 운동 범위도 줄어듭니다. 당뇨나 류머티즘 같은 질환이 있으면 강직이 더 심해집니다. 뻣뻣해진 조직은 마치 탄성이 없는 종이 같아서 갑자기 세게 당기거나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면 섬유가닥이 파열되거나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뜯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건염, 근막에 염증이 생기면 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 팔을 많이 써서 생기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발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족저 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 모두 비슷한 원리로 생깁니다. 근육과 힘줄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고 뻣뻣한 상태로 걷거나 다른 운동을 바로 시작하면 탄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갑자기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서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근육과 힘줄, 근막 등을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해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발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체중을 떠받치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발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있는데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마사지는 남이 해주는 거고 스트레칭은 내가 하는 거다 라고 답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렇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마사지는 압을 가하며 누르기, 쓸기, 주무르기 등의 방법으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로를 덜어주고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에 비해 스트레칭은 근육과 근막을 더 길게 늘림으로써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이완시켜야 할까요?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만 열심히 주무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근막이라고 하는 콜라겐 섬유로 구성된 얇고 튼튼한 막으로 전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은 다리 전체의 근막과 인접한 종아리 근육 및 아킬레스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발이 아프면 발만 주무를 게 아니라 허벅지와 종아리, 발바닥과 발가락 관절까지 골고루 이완시켜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을 낫게 하는 발바닥 스트레칭.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며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낫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스트레칭은 열심히 하셨어요? 스트레칭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문지르는 흉내만 냅니다.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만 제대로 하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비싼 치료를 하더라도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낫지 않거나 잠시 좋아졌다가 금방 재발합니다. 우선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왜 해야 하는지 알고 해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족저근막이 뻣뻣하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평소 스트레칭을 잘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자고 일어나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발바닥은 편안하게 약간 오그라든 상태가 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체중을 싣고 걸으면 발바닥이 늘어나면서 족저근막이 양 끝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면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염증과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손상된 조직은 가만히 있으면 염증 반응을 거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문제는 족저근막염에 걸렸어도 걷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이미 손상된 족저근막에 추가적인 미세 손상과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잘 낫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족저근막염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족저근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걷더라도 잘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하지만 뒤에 나오는 종아리 스트레칭과 풋코어 근육 강화 운동도 반드시 함께 해줘야 합니다. 족저근막 스트레칭 1.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린다. 2. 같은 쪽 손으로
발가락을 말아 쥐고 발가락 관절이 위로 꺾이도록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긴다. 3. 반대쪽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잡고 밀어낸다. 4. 종아리 아랫부분과 발바닥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약 20에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5) 발가락이 꺾인 상태에서 발바닥에 팽팽하게 느껴지는 굵은 힘줄 같은 조직을 만져본다. 그게 바로 족저근막이다. 족저근막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뒤꿈치에서 앞꿈치 방향으로 압을 가하며 문지르듯이 족저근막을 늘려준다. 10회에서 15회 정도 쭉쭉 밀어준다. 6.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한다. 공 굴리기 운동. 1.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발바닥 아래에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또는 드링크병을 놓고 발바닥으로 굴린다. 발바닥 전체를 공 위에 굴리면서 지압하듯 약간의 압력을 가해 스트레칭한다. 각 발마다 약 2에서 3분간 수행한다. 김범수 교수의 Q&A 톡톡. 발바닥을 문지르니까 아픈데 계속해도 되나요? 스트레칭을 할 때 족저근막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이 있는 것은 족저근막이 비정상적으로 뻣뻣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족저근막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라면 아프지 않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발바닥이 아픈 정도가 약간 아픈 정도이거나 참을 만한 정도면 계속해도 됩니다.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통증이 줄어듭니다. 만약 족저근막염에 걸려 심하게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면 며칠 동안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많이 걷지 않는 게 좋고 필요하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칭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기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발바닥 스트레칭부터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수시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때나 일하다가 잠깐씩 쉴 때 등 틈나는 대로 많이 해주세요. 특히 많이 걷거나 달리기 하기 전에 반드시 발바닥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뒤꿈치 뼈에 가시가 자랐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족저근막염이 만성적으로 있으면 뒤꿈치 뼈 바닥 쪽에 가시처럼 뼈가 자라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시극자를 써서 골극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족저근막이 잡아당겨서 뼈가 자라나는 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골극은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양 때문에 발바닥 통증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나 통증과 연관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통증을 없애기 위해 골극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극의 유무와 상관없이 통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꼭 필요한 풋코어 강화 운동. 대부분의 족저근막염은 스트레칭만 열심히 해도 좋아지지만 잘 낫지 않은 분들 중에는 풋코어 강화 운동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좋아졌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약해진 만큼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근육이 약해져서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절대적인 부하가 증가하면 결국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풋코어 근육을 길러서 족저근막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족저근막염을 낫게 하는 중요한 근본 해결책입니다. 발가락 웅크리기 운동. 1.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수건을 펴놓고 두 발을 올려놓는다. 2. 발가락을 천천히 구부려서 수건을 움켜쥔다. 발바닥은 쥐어 짜듯이 최대한 웅크린다. 3. 발바닥이 조이는 것을 느끼면서 10초간 유지한다. 4. 발가락을 천천히 펴면서 수건을 내려놓는다. 이때 발가락을 위쪽 방향으로 신전시키면서 최대한 발가락 사이사이를 벌려준다. 5. 개구리 발가락처럼 발가락 사이를 쫙 벌린 자세를 10초간 유지한다. 6. 움켜쥐기와 펴기 동작을 10에서 15회 반복한다. 1세트에서 10에서 15회씩 3세트를 아침 저녁으로 수행한다. 한 발씩 해도 되고 수건 없이 해도 된다. 수건 없이 할 때는 발로 주먹을 강하게 쥐는 듯한 느낌으로 수행한다. 김범수 교수의 Q&A 톡톡.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발가락에 쥐가 나는데 괜찮을까요? 운동 중에 발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멈추고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앞서 이야기한 족저근막 스트레칭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발에 쥐가 나는 것은 평소 사용하지 않아 약해진 근육이 자극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가락 웅크리기 운동 전후로 항상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발의 근육이 강화되고 유연성이 향상되어서 이런 증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 이유. 발이 아플 때 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단축 또는 뻣뻣함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와 발은 서로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되는 건 뻣뻣하고 긴장되거나 단축되었을 때입니다. 영어로는 아킬레스가 타이트하다고 표현하는데 충분히 이완되어 부드러운 상태가 아닌 근육이나 힘줄이 긴장되어 팽팽하거나 뻣뻣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킬레스건의 길이가 약간 짧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짧다 또는 단축되어 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이완되고 유연해야 발이 부드럽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짧거나 뻣뻣해서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발목이 충분히 위로 젖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발에 많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뻣뻣하면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중족골통, 평발, 발목 접질림 등 다양한 발 질환이 유발됩니다. 발이 건강하려면 풋코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종아리의 유연성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유연해야 할까요? 힘을 빼고 누워서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진찰자의 손으로 발목을 위로 꺾었을 때 발목이 90도 위치보다 10에서 20도 정도까지 부드럽게 더 젖혀져야 정상입니다. 만약 90도 정도에서 저항이 느껴지거나 종아리가 당긴다면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이 단축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발목이 훨씬 더 부드럽게 위로 젖혀진다면 종아리 중에서도 무릎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복근이 단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릎을 구부려도 발목이 더 젖혀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킬레스건이 짧은 겁니다.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바닥을 땅에서 떼지 않고 완전히 쪼그려 앉는 게 가능한가 해보는 겁니다.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끝까지 쪼그리고 앉기 위해서는 종아리가 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부드럽게 꺾여야 합니다. 만약 발 뒤꿈치를 떼지 않고서는 끝까지 쪼그리고 앉지 못하거나 몸이 뒤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아킬레스건 단축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 1. 양손으로 벽을 잡고 한 발은 앞으로, 다른 한 발은 뒤로 뻗는다. 책상이나 식탁을 잡고 해도 된다. 2. 두 발은 11자로 반듯하게 하고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상체를 세우고 앞쪽 무릎은 구부리고 뒤쪽 무릎은 편 상태로 엉덩이를 앞으로 민다.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4. 뒤쪽 다리의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20에서 30초간 유지한다. 이 운동은 무릎 위에서 시작하는 비복근과 나머지 종아리 근육들을 함께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다. 5. 이번에는 뒤쪽 다리의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면서 눌러주는 느낌으로 수행한다. 이때 발 뒤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6. 종아리 아래쪽 깊숙이 위치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20에서 30초간 유지한다. 이 운동은 비복근을 제외한 나머지 종아리 근육들을 더 집중적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다. 풋코어를 자극하는 맨발 걷기. 인간은 울퉁불퉁한 자연 환경에서 달리면서 사냥도 하고 위험할 땐 도망칠 수 있도록 태어났는데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신발 안에서 발은 전체가 거의 하나의 기관처럼 통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구부리고 펴고 벌리고 모으고 하는 동작들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풋코어 근육의 사용이 줄어듭니다. 또한 신발 안에서 발은 고유의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걷게 됩니다. 신발은 그저 발을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쉽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치를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바닥을 구르고 박차고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신발을 신고 더 오래 더 많이 걸을 수 있고 많이 걸어도 발이 덜 피곤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신발의 도움을 받다 보면 발이 조금씩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발의 근육과 고유의 기능은 조금씩 약해지고 퇴화되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는 발 근육을 자극해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신을 신으면 발이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의 여러 잔근육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은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맨발로 걸으면 발이 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에 따라 발이 더 많이 움직이고 조금씩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균형 잡고 걷기 위해서 풋코어 근육들이 자극되고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더 힘이 들어가고 풋코어 근육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맨발 걷기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는 운동 효과가 있지만 맨발로 걷는다고 모든 풋코어 근육들이 충분히 자극되는 건 아닙니다. 풋코어 근육을 제대로 단련하기 위해서는 풋코어 운동을 통해 개별적인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을 깨우는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둔해진 발의 감각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생 신발 깔창만 느끼고 살던 발에게 자연을 느끼게 해줍니다. 발에 닿은 물체가 나뭇가지인지 돌멩이인지 느끼게 해주고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등 다양한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신발을 신으면 발바닥과 지면 사이에 두꺼운 신발바닥이 끼어 있어서 많은 정보가 차단되지만 맨발로 걸으면 모든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울퉁불퉁하거나 경사진 바닥을 맨발로 걸으면 발의 자세가 더 잘 느껴지기 때문에 고유 감각도 더 자극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반사적으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 훈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 두발 혁명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요즘 공원이나 동네 뒷산에 가보면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걷기가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 걷기의 중심이 되는 발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걷기 운동을 하기 전 발 건강을 점검하고 발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과 운동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발 건강을 위한 바이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발 건강의 핵심인 풋코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발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의미하는 풋코어가 튼튼해야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풋코어가 약하면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무지외반증, 발가락이 구부러지는 발의 변형 등이 생기고 이것이 곧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자는 풋코어를 지키기 위해 내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르는 방법과 내 발에 맞는 걷기 방법, 그리고 풋코어를 지키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들을 나의 건강 주치의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까지 살며 인생의 후반기를 누워서 맞지 않고 건강하게 걸으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발의 건강을 지켜주는 100세 시대 두발 혁명. 걷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